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 지구 반대편 어떤 나라에서는 지폐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어제는 자동차 한 대 값이던 돈이 오늘은 빵 한 조각도 못 사는 상황.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외여행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 1달러는 어떤 나라에선 엄청 큰 돈인데 어떤 나라에선 별거 아니지. 환율은 왜 매초 바뀌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환율은 각 나라 돈의 인기표 같은 겁니다. 인기 있으면 비싸지고 인기 없으면 싸집니다. 딱 콘서트 티켓이랑 똑같아요. 어떤 공연은 티켓이 금값이고 어떤 공연은 남아돌죠. 돈도 똑같습니다. 그럼 돈의 인기는 뭘로 결정될까요? 먼저 잠깐 과거로 가봅시다. 예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 종이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게 같은 약속이 핵심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엔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체계가 국제 질서의 중심이었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에 맞춰 움직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1971년에 미국이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건 중단이라고 선언하면서 고정환율 체제는 점점 무너지고 주요 통화들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대부분 법정화폐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실물에 직접 교환되는 약속이 없어도 나라가 이건 돈이다라고 정하고 우리가 그걸 믿고 쓰면 돈이 됩니다. 즉, 현대 돈의 핵심은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신뢰. 이 나라 돈은 믿을 만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인기 많아지고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돈 가치가 오르는 거죠. 반대로 이 나라 돈은 내일 가치가 반토막 날지도 몰라라는 불신이 커지면 사람들은 그 돈을 피합니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환율을 움직이는 큰 레버는 대략 5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건 쉽게 말해 그 나라 돈이 빨리 녹는다는 뜻이죠. 오늘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내년에 5,000원어치밖에 못 사면 그 돈을 누가 들고 있고 싶겠어요? 결국 사람들은 그 돈을 버리고 환율 시장에서도 약해집니다. 둘째, 금리입니다. 금리는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의 가격이에요. 어떤 나라 금리가 높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기 가면 이자를 더 받네가 됩니다. 그럼 해외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나라 통화를 사게 되고 통화 가치가 강해지기 쉬워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이 빠져나가며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발표 한 번에 환율이 출렁이는 겁니다. 셋째, 수출입 무역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외국이 우리 물건을 사기 위해 우리 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돈 수요가 늘고 강해질 수 있죠. 반대로 수입이 많으면 우리 돈을 팔고 외국 돈을 사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정치제도 안정성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예측 불가능이에요. 내가 공장 세워놨는데 정권이 바뀌며 규칙을 뒤집거나 재산권을 흔들거나 자본 통제를 해버리면 그 돈은 그대로 갇힐 수 있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규칙이 일관적인 나라 통화는 신뢰가 쌓이고 강해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위기 때 어디로 도망가느냐, 즉 안전자산 선호입니다. 세상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그래도 제일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몰립니다. 금융시장에선 달러가 그런 역할을 자주 해왔다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그럼 진짜로 돈이 휴지되는 나라가 있었냐? 네, 있었습니다. 대표 사례로 짐바브웨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2000년대에 경제가 크게 흔들렸고 정부가 재정과 통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물가가 폭주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08년 11월 무렵 월간 인플레이션이 상상 초월 수준까지 치솟았고 추정치, 결국 사람들은 자국 통화를 외면하게 됐죠. 그 시기엔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같은 극단적인 고액권도 등장했고 이후 한동안 외국 통화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돈은 종이가 아니라 신뢰의 계약이라는 것. 그럼 환율이 너무 흔들리니까 그냥 환율을 고정하면 되지 않나? 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홍콩은 오래전부터 미국 달러에 연동된 제도로 움직이고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을 관리합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홍콩 달러는 딱 7.8로 영원히 고정이 아니라
대략 7.75에서 7.85 같은 범위 안에서 유지되도록 운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환율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이긴 한데 대신 내 나라 사정에 맞춰 금리나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큰 나라에 묶인 채로 같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럼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돈을 쓰면 편하잖아? 유럽의 유로가 그런 실험에 가깝죠. 여행은 편해지고 무역도 편해집니다. 하지만 단일 통화는 나라 사정이 다를 때가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는 경기가 과열이고 어떤 나라는 침체인데 금리를 하나로 맞춰야 하면 누군가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이런 논쟁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는 왜 그렇게 셀까? 달러가 강한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 규모, 금융시장 깊이, 위기 때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국제거래에서 달러가 널리 쓰여 온 역사까지 여러 요인이 겹칩니다. 그리고 흔히 석유 달러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엔 과장이 섞여 있는 버전이 많습니다. 석유가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된다 같은 말은 너무 단정적이에요. 다만 오랫동안 국제 석유 거래에서 달러가 주된 가격표 시결제 통화로 널리 사용되면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졌다는 설명은 많이 인용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환율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 돈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 투표 결과입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무역, 정치 안정, 자본 흐름, 그리고 위기 심리까지 이 모든 게 매초 투표함에 들어가니까 환율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에 환율을 볼 때 오르네, 내리네에서 끝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는 어떤 불안을 반영하고 있지? 이 나라는 신뢰를 쌓고 있나, 잃고 있나? 그 순간부터 환율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읽는 지도가 됩니다.